참나 진짜. 아 우리가 이 정도도 알아야 되냐? 싶은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공탕.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층에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멀리서 오셨어요. 3층도 오셨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뒤에도 계시네. 뒤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하실도 있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잘 계세요. 네. 이렇게 또 한 주 만에 많은 방청객분들 또 우리 객석에 계신 분들 모셔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참 편안한 분위기 너무 좋죠. 맞습니다. 저희가 이러다가 이제 원래 했던 옥탑방으로 못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떤 특집, 이번 주에는 어떤 특집 계속 좀 예. 빌미를 만들어서 이제 밖으로만 좀 놔두면 어떨까. 근데 뭐 방청객분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또 퀴즈를 풀어야 된다면 그거는 조금 창피하지 않을까 뭐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 편집 많은 거 보면 이제 말도 못 하거든요. 저희 너무 바보 같은 그러니까요. 것들도 많고 이래서 방송에서는 15분 내로 퀴즈를 척척 풀지만 한 2시간 걸려요. 한 2시간 걸립니다. 2시간. 낱낱이 저희의 단점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셔서 좋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많이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주셨어요. 우리 이동호 대표님이.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일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우리 진짜 네. 대표님이 질문 주시면 네. 우리 방청객분들 배려하지 말고 네.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바로 대답하자. 잘난 척해도 좋으니까. 정말 그렇게 해도 돼요? 진짜로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가자. 대표님께서 첫 마디를 꺼내시면 제가 바로 맞추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막 주변 방청객분들 좀 무한대로도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괜찮으시죠? 저희만 좀 잘난 척해도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꿀먹은 기대되는군. 한번 꿀먹은 벙어리 돼보십시오. 오늘 제가 바로바로 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강의를 들으면서 적극적인 태도로 한번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도 이동우 대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동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지난주보다는 훨씬 더 큰 박수를 맞아주시는데요.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이기 때문에 더 즐겁게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강의가 좀 어려웠었죠? 그런가요? 어렵기도 하고 또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자, 오늘은 쉬운 내용을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의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까 오프닝 때 보니까 어떤 질문이라도 다 받을 것처럼 상훈 씨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드려야지. 오리지널스를 쓴 작가가 누구예요? 오리지널스요? 잘 모르겠습니다. 스마트폰 검색 기회를 드립니다. 대신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테니까 찾았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오리지널스라는 책을 쓴 작가. 자,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패스트 세컨드하고 퍼스트 무버에 대한 차이점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책에서. 찾았어요? 애덤 그랜트. 애덤 그랜트. 어느 학교 교수예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제가 알고 있기로 와튼 스쿨로 알고 있는데. 뭐 아무튼 그 애덤 그랜트라고 이렇게 대머리 교수가 있어요. 종신 교수가 된 분이 있는데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퍼스트 무버가 성공할 확률은 지금까지는 7% 정도, 7%. 패스트 세컨드가 성공할 확률은 48%라고 했어요. 그게 20세기에는 아마 그게 맞았을 거예요. 한 벤처 기업이 등장을 해서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하면 후발주자는 더 많은 인원,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아주 빠르게 치고 올라가죠. 그래서 패스트 세컨드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들이 회사가 성공할 확률은 48%예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 보여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플랫폼 기업들을 말씀드렸었죠. 플랫폼 기업을 21세기 독점 기업이라고 부르는 거 알아요? 사실은 옛날에 20세기에 거대한 기업들이 있을 때는 독점 기업이 나타나는 것은 시장의 실패라고 봤어요. 그잖아요. 공정 경쟁,
그래서 뭔가 과점으로 흘러가게 되거나 독점이 있게 되면 그건 시장의 실패다. 조정의 실패다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플랫폼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플랫폼은 커지면 커질수록 플랫폼을 사용하는 우리는 편해져요. 그러면 플랫폼이 존재하는 세상에서는 독점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로운 시장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상품들이 있어. 예를 들면 택시를 대체할 수 있는 우버와 같은 서비스가 너무나 많아. 그러면 각각의 회사들은 통합되지 않은 이 자동차 때문에 오히려 혼란을 겪을 거고 사람들이 거기로 어떻게 분배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때문에 플랫폼이 존재하는 세상에서는 독점이 오히려 더 편한 세상이죠. 게다가 퍼스트 무버가 여전히 성공해요.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1위는 아마존이에요. 아마존 웹 서비스, AWS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아마존에 비해서 구글과 IBM, 뭐 인텔, 뭐 이런 데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술력이 딸려서 아마존을 못 이겨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아마존은 1위예요. 그러면 퍼스트 무버가 깨진다라고 하는 것, 패스트 세컨드가 48%가 성공한다고 하는 이 원칙은 조만간 시간이 지나면서 좀 바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는 또 성공의 기준이 뭐가 바뀌어요? 학위의 기준이 많이 내려가죠. 학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그렇게 가치가 없어지는 세상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대학 나오면 좀 성공하지 않았었나요? 제가 사회에서 느끼기에는 제가 1990년대 90년대 학번이죠. 적어도 1990년대에는 우리나라 서울대를 나오면 그래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정도의 가치를 얻으려면 뭐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정도를 나와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포털 시장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N으로 시작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매니저급들, 중간 관리자들 그분들이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신입사원들이 다 입사했는데 다 해외파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그런 생각을 한대요. 우리가 쟤네들을 복사를 시켜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 언밸런스한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학위의 기준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낮아져요. 얼마 전까지 우리한테는 스템이라고 하는 게 많이 유행했죠. 스템 뭐예요? 하나만 알려주시면 저희 다 같이 맞춰볼까요? 그렇죠. 예. S는 시스템. 시스템, 테크놀로지, 그렇지. 일렉트로닉. 엔지니어링, 매니지먼트. 매스매틱스. 다 틀렸어. 연기한 거예요. 스템이 일단 공학 계열을 다 스템이라고 부르죠. 이 가운데 스템 전공하시는 분들 계시죠? 공학 전공이에요? 그죠? 그럴 것 같아.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 영국에는요. 스템을 전공하고 1년에 졸업하는 학생이 5만 명이에요. 영국에만. 인도에는요. 스템을 공부하고 졸업하는 애들이 매년 얼마일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100만 명이에요. 진짜 100만 대군이 매년 졸업을 해요. 인도. 근데 걔네들은 영어 다 잘해요. 인도 말 할 줄 알죠. 영어 하죠. 제2 외국어를 하면 일본어, 독일어, 뭐 프랑스어 이런 걸 해요. 우리는 제2 외국어가 그냥 영어지만 그들에게 제2 외국어는 또 다른 나라 말이에요.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서 싸워야 되잖아요. 글로벌에서 싸워야 되는 상황에서는 인도에서 스템을 공부하고 졸업하는 사람들은 선생님 같은 분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예요. 그죠? 해외에 취업하고자 한다면 그들이 만약에 한국어까지 할 수 있다. 아유, 게임 끝이지 뭐 그냥.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측면이 있어요. 학력의 의미가 별로 없어지다 보니까 정말 파괴적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 일본 사람 중에 조이 이토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조이 이토는 지금 현재 MIT 미디어랩의 소장을 맡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고졸이에요. MIT 미디어랩의 소장은요.
전 세계 미디어 관련한 테크놀로지 분야의 첨단을 연구하는 학교로 알려져 있어요. 연구소예요, 일종의 연구소인데 그 MIT 미디어랩의 소장은 조이 이토인데 그 사람이 고졸이에요. 전 세계 모든 석학, 교수 다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됐어요. 그럼 과연 앞으로 박사학위를 받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 것이냐, 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는 게 의미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하나, 인과관계가 사라지고 상관관계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저의 주장이에요. 상관관계는 뭐고 인과관계는 뭐예요?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상관관계는 뭐죠? 우리나라 속담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뭐 이게 사실 상관관계일 수 있어요. 그 표현하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로 분석을 하게 되면 무언가 하나는 끄집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극장에서 오늘 강연하는 날 여기에 온 사람들의 패턴을 뭔가를 하나쯤 찾아보면 여기에 오신 분들은 무언가 특징이 하나 있다라고 아마 찾아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상관관계예요. 근데 그 상관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온 것과는 의미가 달라요. 원인과 결과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상관관계에 계속 의존하다 보면 우리는 인과관계를 무시하게 되고 인과관계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 생각하지 않게 돼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요. 빅데이터가 좋기만 한 거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빅데이터는 나쁜 페달을 많이 만들기도 해요. 대량살상 수학무기라는 책을 보면, 원래 대량살상 수학무기라는 책을 쓴 사람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하고 같은 회사에 근무했던 수학자였어요. 근데 그가 주장하는 것은 빅데이터는 여전히 많은 페달을 만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빅데이터를 쓸 것이다. 왜? 효율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인적성 검사하죠? 기업에 면접 보고 시험 보고 할 때.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아니 우리나라의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 1위가 우리나라 그 S그룹에 들어가는 인적성 검사 그 책이더라고요. 이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종합 베스트셀러 1위가 가장 많이 팔린 책이. 근데 이미 대량살상 수학무기라는 그 책에 보면 인적성 검사하고 그다음에 기업에 들어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 그러니까 발휘할 수 있는 퍼포먼스의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는 전혀 없더라. 근데 그걸 왜 해요? 효율적이기 때문에 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을 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업은 그걸 포기할 수 없어요. 계속 할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효율적이기 때문에. 세 번째,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은 세상이 점점 되고 있다. 앞에 거하고 좀 연관이 좀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요? 우리 그런 거 굉장히 궁금해 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 그럼 똑똑하다는 거의 기준은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고령화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 어르신들을 위한 상품을 만들었던 회사가 지금까지 인류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케찹으로 유명한 하인즈가 1950년대에 노인을 위한 이유식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책의 표현은 노인을 위한 이유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할게요. 이유식을 만들었는데 실패해버렸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노인임을 인정받기 싫은 거죠. 인정하기 그러니까. 싫은 거죠. 마트에 가서 그걸 사고 싶지가 않은 거야. 나는 이도 약하고 잇몸도 약하기 때문에 그냥 쉽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유식을 나는 먹고 싶지 않은 건데 그걸 만드는 사람들은 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건 제 표현은 아닌데 하버드 학생들은 인문학을 공부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 그 책은 인도 사람이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책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작가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작가인데 그렇다고 뭐 소설가나 뭐 수필가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일단 작가는 자기 생각이 명확해요. 우리가 모두가 작가가 되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들은 건 들은 것일 뿐이에요. 귀가 왜 두 개일까? 어떤 뭐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뭐 잘 들어야 된다. 입은 하나인 것은 말을 줄여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글쎄요, 저는 이 귀가 이게 양쪽에 돼 있는 거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들으면 그걸 내 걸로 만들려면 직접 써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때문에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노인을 위한 시장은 없다라는 책을 보면 시니어 마켓을 제대로 기획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보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찾기가 매우 어려워요. 보편적으로 처지를 바꿔서 남들의 입장이 돼보는 것. 역지사지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여전히 아무리 사회가 빨리 발전하고 속도가 빠르고 첨단 기술이 뭐 등장하고 해도 여전히 그런 게 중요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다음 MBA는 대안이 아닐 수도 있다. Makers and Takers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콜롬비아 MBA 출신이 썼습니다. 근데 그분이 주장한 것은 전 세계의 MBA들 때문에 기업이 파이낸셜라이제이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금융화되고 있다. 애플은 신제품을 개발하지 않고요. 파이자도 신약을 개발하지 않아요. 왜? 그냥 돈놀이를 해요. 애플이 주주 배당을 할 때 1,300억 달러 정도를 아마 회사채 발행을 해서 했을 거예요. 자기 돈을 국내로 끌어들어오는 순간 법인세를 더 많이 내야 되는데 법인세를 내는 것보다 회사채를 발행하는 게 이자가 더 싸거든. 돈이 더 적게 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신약을 개발하지 않고 제품을 개발하지 않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는 앞으로 10년간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했을 때 주주들은 들고 일어났어요. 왜? 야, 내 돈 가지고 왜 장기 투자를 해? 단기 투자해서 나한테 빨리 돌려줘야지. 이런 식이에요. 그걸 주주혁명이라고 불러요.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MBA들이 주도하고 있고 이 때문에 많은 회사가 망가지고 있다예요. 제너럴 모터스에서 그 점화 플러그 사건이 있었을 때 엄청난 배상을 물었었죠. 그것도 왜 그래요? 비용 절약을 하기 위해서 MBA들이 만든 거예요. 뭐 그 책에서는 사실은 MBA들이 많이 각성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뭔가 커리어 목표를 세울 때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좀 점을 쳐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다음 어떻게 보면 결론적일 수 있는데요. 저는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경영서 책을 쓰고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뭐 가끔 방송을 하기도 합니다만 뭐 방송인으로 불릴 수는 없죠. 그죠? 예, 방송인은 아닙니다. 책을 가까이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근데 문제는 이 책 읽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무언가가 관심이 있어서 서점에 가서 IT 트렌드나 경영 트렌드와 관련한 서적을 딱 집어서 읽는다고 쳐봐요. 어떤 부분에서는 막힐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반도체 기업에서는 무어의 법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록의 법칙이 중요하다라고 그 문장 하나가 딱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나는 무어의 법칙도 몰라, 록의 법칙도 몰라. 그럼 이거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그렇게 친절하게 책들이 설명하지 않아요. 그 왜 제가 잘 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그 왜 마블 시리즈 영화 좋아해요? 좋아하죠. 그러면 마블 시리즈 영화를 단 한 편도 보지 않고 인피니티 워와 엔드게임을 봤다고 생각해 봐요. 이해가 돼요? 안 되죠.
그게 경제 경영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한 편도 보지 않고 영화를 보는 볼 수 있겠죠. 그냥 뭐 망토 들고 뛰어다니고 뭐 그냥 뭐 도끼 던지고 뭐 하는 거 뭐 장면이 재미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왜 저기서 도끼를 저렇게 들고 다니는지 뭐 등등에 대한 줄거리 설명이 전혀 안 되니까 옆에 사람 괴롭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경제 경영서에서 똑같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플랫폼 제국의 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사람도 역시 뭐 여전히 대머리인데 그 스턴 경영대학원의 교수가 쓴 책이에요. 뉴욕에 있는 학교예요. 이 사람이 플랫폼 제국의 미래에서 쓰고자 했던 내용은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거긴 관심이 없고 5번째 주자는 누가 될 거냐예요. 5번째 주자. 그래서 애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요? 아니 애플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사치품 만드는 회사 아니야. 이걸로 시작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탈세를 많이 하는 회사. 제프 베조스? 아님이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팝니다라는 책에서 다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그 얘기는 집어치우고 우리 딴 얘기하자.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페이스북과 구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많은 책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을 그 책에서는 답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독자가 알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니까. 자, 그럼 우리 다른 얘기 하는 거야. 이제 5번째는 누가 될 건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보통 책을 읽겠다라고 해서 이제 서점에 가게 되면 가장 핫한 책을 찾잖아요. 근데 만약에 플랫폼 제국의 미래가 가장 핫해. 그래서 딱 열었어. 그랬더니 다른 책에 대한 이름만 계속 나열해놓고 뭔가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나는 이 책 모르겠다라고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10명 중 6명 정도는 뭐 대부분 다 못 본다고 하잖아요. 책을 끝까지.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책 한 권 읽은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설득할 방법이 없어요. 설득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 저는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트렌드에서도 사실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많은 기업들이 그 개방형 공간처럼 사무실을 꾸미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근데 이게 몇 년 전에 이미 결론이 난 얘기예요. 그게 창의력을 높여주기는 해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도 보면 세렌디피티 환경을 만들어준다. 뭐 이렇게 발표하기도 해요. 근데 그 세렌디피티가 환경이 만들어주는 창의력을 생산성이 감소하는 것을 보존해주지 못한다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리가 뻥 뚫려 있고 자리가 없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미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회사는 결근이 많아진다라고 이미 결론이 났어요.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때문에 결근을 많이 신청한다라고 이미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자, 관계자들 똑똑히 들으세요. 경영의 이동이라는 책에 나와요. 경영의 이동이라는 책에 나와요. 근데 그런 내용까지는 보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예컨대 이런 줄거리인 거죠.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떠나서 픽사에 들어갔다가 픽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픽사가 성공했던 이유는 건물 구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건물 구조는 MIT 빌딩 20과 매우 비슷하고 MIT 빌딩 20은 세렌디피티 환경을 만드는 환경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중요한 시설들을 다 구성원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세렌디피티 환경을 조성하면 창의력이 올라가고 구성원들의 이 어떤 삐리삐리 에너지가 이렇게 겹쳐지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사실. 근데 그게 그렇게 주장되다가 2014년, 15년에 이미 결론이 난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내용까지 다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거는 뭐 기업의 의무라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건데? 트렌드를 쫓아가고 따라가야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고든무어는 낚시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낚시를 하고 살 수가 없어요. 도시에서 살아야 되잖아.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돼. 그죠? 그럼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맞아요. 따라갈 수 있는 만큼 이 생활을 포기하고
진짜 하지 않는다면, 엔지니어라면 엔지니어만 배울 게 아니라 글 쓰는 방법도 배우셔야 돼요. 방송인이라면 더 많은 걸 공부하고, 그러면 혹시 알아요? 우리가 태진 씨가 2, 3년 뒤에 아주 멋진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 교수들을 막 앉혀놓고 막 첨단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날이 올지 저는 바래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이 배워야 되고, 그게 한 20년 전에만 우리가 더 일찍 태어났더라면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지 않아도 되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빨리 변하는 시대에 와 있고 그 한가운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고 뭔가를 적고 생각해보고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미래학자들이 더 이상 책을 쓰지 않아요. 왜 책을 쓰지 않냐면 책을 쓰다 보면 미래가 변해 있거든요. 원고를 탈고하고 나서 책 내기까지 한 3개월 걸리거든요. 근데 3개월 사이에 변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변하기 때문에 책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나 스스로 미래를 예측해보고 나에게는 무슨 장점이 있는지, 나는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못하는지,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거를 정말 면밀하게 봐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책을 읽고 생각하고 적어보고 다시 그걸 반복하고, 여러분들이 2020년에는 꼭 그런 생활을 1년 동안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오늘 12월 24일 마지막 강의인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시는 길 다 안전하게 돌아가시고 즐거운 자리에서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